자, 넘어가서 신고납부 볼게요. 신고납부 739쪽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납부. 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납부가 있고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두 가지가 있죠. 예정신고도 있고 확정신고도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는 우리 법에 이렇게 나와.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이 없다. 양도차손이 생겼다. 즉 이익이 없다. 손실봤다. 아니면 확정신고 시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고해야 됩니다. 그 교재를 보니까 앞에 뭐 납세 절차는 그렇고 뒷장 납세지도 이미 소득세 처음 시작할 때 딱 거주자 비거주자 따라서 740쪽에 예정신고납부 거기 내용 보니까 어떤 말 나오냐니까 2번 예정신고 의무자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도 적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확정신고에도 확정신고 743쪽에도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도 적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단 예정신고는 차익이 없다. 차손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확정신고 시에는 과세표준이 없다. 결손금액이 생겼다. 이렇게 또 신고해야 됩니다. 첫째, 고지문도 종종 나와. 자산을 양도하였음에도 차익이 없다면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틀렸다. 정답. 이런 식으로 삼은 것도 서너 번 됩니다. 또 반드시 아니 양도소득이라는 것은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 소득이 없는데 손실받는데 왜 신고해야 돼요? 이익 없는데 손해받는데 왜 신고합니까? 소득이 없는데 나는 내가 팔았으니까 이익 없다는 거 알잖아. 근데 과세 주체도 내가 손해받는지 이익 받는지 알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손해봤다면 손해봤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신고해야만 이 양반 손해봤구나 이익 없구나 세금 못 받겠구나 하는 거 아는 거지. 나는 손해봤다고 신고 안 해버리면 그 사람은 모르거든 주체는. 그럼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가산세를 플러스 시켜 고지세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익 없고 손해봐도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예정신고 언제까지 하는가 하니까 예정신고 기한 740쪽 양가로 3번 언제까지 하는가 보니까 양가로 1번 토지건물 부동산 권리와 기타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랍니다. 토지건물 등 일반적인 자산은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 그로부터 2월 요 기간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물론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주시 또는 출자 지분은 양도일에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월 이런 말도 있죠. 하지만 주시 또는 출자 지분 가지고 문제될 일은 사실은 거의 없어. 부동산에 관련된 건 모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월입니다. 문장을 내기도 합니다. 가끔 이렇게 양도일부터 2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양도일이 속하고 있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렇게 하고 지금은 그 날짜입니다. 날짜. 예를 들어서 뭐 3월 20일 날 팔았다. 언제까지 할까니까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 3월 31일 그로부터 2월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한다. 지금은 시험에 문장 내기보다는 몇 년도 몇일 며칠 날 양도하였다면 몇 년도 몇일 며칠까지 예정신고하는지 이렇게 날짜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편들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이거 양도일 대신 다른 걸로 하는 경우도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요 안에 있는 토지 요거 양도합니다. 요 안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일 기준일까 허가일 기준일까? 아닙니다. 양도일 기준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상적인 거래 해봐. 이게 원칙이거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를 거래하려면 제일 먼저 뭘 받아야 돼요?
허가구역이니까 허가를 먼저 받아야지. 그렇죠. 허가를 받아서 허가 받았다. 허가 받으면 물권 변동됩니까? 허가 받으면 권리가 변동됩니까? 아니잖아.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거래를 하기 위한 법적 조건을 갖춘 거지. 허가 받았다고 권리가 변동된 게 아니잖아.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하여 대금을 청산하고 매매 등의 일반적 거래의 양도 취득이든 대금 청산일이거든. 이렇게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면 바로 양도일, 양도일이 속하고 있는 달의 말일부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제 비정상적인 거래, 예외적으로 보세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인데 허가 안 받고 거래했습니다. 허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거래를 한 거야. 그럼 허가 받지 않고 거래하여 대금을 다 지급했다. 물권 변동 된다 안 된다? 권리가 변동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저 민법 시간에 배웠잖아. 민법에서 허가를 받아야에도 불구하고 허가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것은 무효잖아. 무효. 처음부터 허가 받지 않을 걸 전제로 거래했다면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 허가 받을 걸 전제로 거래했다면 유동적인 무효.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유효한 거래가 된다? 허가를 받으면 유효한 거래가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허가를 받아야만 물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허가일이 속하는, 양도적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 나온다고 무작정 허가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문장 나올 때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이 먼저 청산되고 하는 비정상적인 거래일 때만 허가일이 속하는 일에 가는 거지, 정상적인 거래는 양도일이 속하는 일에 가야 됩니다. 교재도 740쪽 제일 밑에 토지 건물 등 양도 속한 달의 말부터 2월 다만 부동산 거래 시간의 법률에 따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허가를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만약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허가일이 속하는 거지.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요 경우에는 하라는 거지. 이 안에 토지를 거래한다고 무작정 허가일이 속하는 데 가면 안 됩니다. 요 문장 어디서 나오냐니까 취득세도. 요 안에 거래를 했잖아. 그럼 취득한 사람도 원래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럴 때 정상적으로 하면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합니다. 하지만 요 경우는 취득일부터 아니고 허가일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취득사실 똑같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 2개월 원래는 양도일에 속한 달을 말부터 2개월 안에 하지만 부담부 정리요. 요 2개월인데 원래는 또 부담부 정리할 때 우리 앞에 부담부 정리는 앞에 부담시키는 채무는 양도, 요 놈은 양도, 이를 뺀 나머지는 청려잖아. 부담부 정리하다 글자는 아루어 앞에 부담시키는 채무는 유상, 양도, 이를 뺀 나머지는 청려. 이것도 양도니까 양도 신고해야 되거든. 문제는 뒤에 정려도 같이 있어. 정려는 우리 언제까지 신고하느냐니까 정려세는 정려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3개월 안에 정려 신고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인데 부담부 정리하니까 양도도 있고 정려도 있다. 2개월 때 가서 양도 신고, 3개월 때 가서 정려시 신고 같은 내용 가지고 두 번이나 세무서 왔다 갔다 하면 번잡스럽잖아.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정려세 내용과 일치시켜서 요 경우는 3개월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양도일에 속한 달의 말부터 3개월 안에 즉 정려세 신고할 때 함께 같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뭉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41쪽 부담부 정리요. 그러니까 부담부 정리는 양도일에 속한 달의 말부터 3개월 안에 신고 납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담부 정리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3개월 안에 정려세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연도에 누진세 대상을 2회 이상 팔았다. 2회 이상 양도합니다. 누진세 대상,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와 기타 자산, 주택 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진세 대상을 2회 이상 팔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합산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계산하는 거지. 문제는 양도소득끼리는 따로 하더라도 누진세 대상끼리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됩니다. 합쳐 신고해야 돼. 나 1월 달에 팔았다. 소득 생겼습니다. 5월 달에 건물 팔았다. 그럼 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돼. 그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됩니다.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것. 합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확정신고는 똑같이 확정신고 언제 하는가?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하면 됩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거는 대국민 상식입니다. 종합소득세 언제 신고해요? 작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은 원래 5월 달에 하잖아. 그렇죠? 그래 5월 달쯤 돼서 그 세무서 지나가 있으면 플랜카드 안 봐요. 딱 보면 5월 달은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지만 아니요. 항상 플랜카드는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로 와. 확정신고는 모두 원래 발생한 소득은 다음 연도 5월달에 확정신고 납부합니다. 그럼 이 경우 나 1월달에 토지 팔았다 예정신고 했습니다. 5월달에 건물 팔았다 예정신고 했습니다. 예정신고 했다면 확정신고 또 해야 되는가? 우리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합니까? 안 합니까?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는 건 양도와 퇴직밖에 없어. 다른 소득은 다 종합소득 합산하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만큼 연말정산 하잖아. 1월달에. 연말정산 한 사람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또 합니까? 안 하거든. 왜? 똑같은 내용이거든. 같은 내용을 굳이 두 번 반복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법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확정신고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정신고 했다면 굳이 확정신고 또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야. 전제는 예정신고 한 내용이나 확정신고할 내용이나 똑같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지. 그렇다면은 최근 나왔던 기출지문에는 예정신고 한 경우라도 확정신고 반드시 하여야 한다?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정신고 했다면 원칙은 확정신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분명히 누진세 대상을 2회 이상 양도하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되거든. 근데 합치지 않고 따로따로 신고했습니다. 예정신고 하기는 했어. 1월 달에 팔았다고 예정신고, 5월 달에 팔았다고 예정신고. 문제는 따로따로 했지 합치지 않고 따로따로 했답니다. 그럼 그때는 비록 예정신고하였다 해도 합산하여 새롭게 신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 합산신고하지 않았다, 합산신고 안 했습니다. 신고 안 했다. 그럴 때는 비록 이럴 때는 예정신고 한 경우라도 합산하여서 새롭게 확정신고해야 됩니다. 합산하여 확정신고할 것. 핵심만 쭉 이야기를 하면 되네. 넘겨서 확인해 볼게요. 확정신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43쪽 제일 마지막 끝에 확정신고 의무자의 동그라미 2번 예정신고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에서 가는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뒷장 넘겨보니까 동그라미 1번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했다면 그때는 예정신고하였다 해도 합산하여 확정신고 새롭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꼭 알아야 되는 거야. 꼭. 거기 가면 29회 시험 때 정답이 이겁니다. 올바른 걸 찾으라고 해서 예정신고 누진세 대상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예정신고를 합산하여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오케이. 맞는 것으로 정답.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잖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신고의 의무,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때는 가산세 적용하지. 그렇죠. 신고 불성실, 신고, 납부 이런 것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의무 불이행. 불이행하면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 불성실은 원래부터 납부지연 가산세로 바뀌었다 했죠. 납부지연 가산세 이런 것에 적용을 합니다. 이건 총론할 때 했어. 신고 불성실,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부당과소신고 40%에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지날 때마다 매일 1일 10만 분의 25, 0.025% 가산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확정신고도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가산세 동일합니다. 가산세 동일. 자, 칠판 봅시다. 가산세는 동일해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나 둘 다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적 강제 의무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똑같은 소득인데 예정신고다, 확정신고다 두 개로 나누어 놓고 예정신고나 또 가산세, 확정신고나 가산세. 그럼 둘 다 가산세 적용하면 이중과세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정신고를 맞아.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예정신고 때 무신고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 이런 것이 가산세가 적용되었다. 예정신고 때 이미 신고 안 했다고 무신고, 납부 안 했다고 납부지연 가산세 이게 적용됐다. 이때는 확정신고 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이런 것이 적용됐다면 확정신고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46조 가산세 이중부가 배제,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건 소득세법에 있는 게 아니고 국세기본법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요거 몇 년 전에 한번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라도 확정신고 시 다시 적용될 수 있다. 틀린 지문. 예정신고 때 무신고, 미납부라고 납부지연 가산세 됐다면 확정신고 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밑에 양가로 4번 확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세법에 따라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지만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다. 그럴 때는 무신고가산세 100분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감면 적용하겠답니다. 예정신고 안 했습니다. 예정신고하지 않았다. 근데 이 사람 확정신고는 한다. 이렇게 한다면 앞에 예정신고 안 하면 원래 무신고가산세 적용해야 되거든. 이럴 때는 비록 예정신고 안 했다 해도 여기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50% 경감해 주겠다고 무신고가산세 50% 경감한다. 예정신고 안 했지만 확정신고를 한다면 앞에 원래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고 안 했으니까 무신고지만 무신고가산세 50% 경감 적용해 주겠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봅니다. 그 다음 분할 납부, 분납은 따로 안 해도 되는 건데 원래는 앞에 재산세 때 같이 했는데 분할 납부, 재산세는 얼마? 분납, 재산세는 얼마? 전혀 기회가 난다 그렇죠. 재산세 납부 세금 얼마? 재산세 세액 250만 원 넘어가면 분납할 수 있지. 250만 원 원래 개정된 거잖아. 재산세 원래 분납 나누어 내려면 분할 납부하려면 재산세 작년까지는 500만 원 넘어가야만 나누어 내겠다 신청할 수 있거든. 올해부터는 재산세도 250만 원 초과한다면 나누어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되면 똑같은 금액 그렇죠.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저작년까지는 500이다가 작년에 개정돼서 250인데 재산세도 원래 같이 따라서 원래 같이 개정돼서 양도소득세 딱 요놈만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250만 원만 초과된다면 나누어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데 오직 양도소득세만 1천만 원 초과해야만 나누어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또 언제까지 분납하는가? 분납 기간이 틀려. 분납 기간이 재산세 언제까지? 그렇죠. 납부기간 지난 후 2개월 안에 납부기간 지나고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한 지나고 6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지나고 신고기한 지나고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고 분납도 원래 원칙은 2개월이지만 종합부동산세 하나만 6개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6개월. 나머지는 2개월 안에 분납한다. 얼마의 금액을 분납한다? 납부기한 지나고 난 뒤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있죠. 항상 1번, 2번 딱 나누어서 어떤 내용이든 만약 재산세, 종부세 250만 원 초과하는데 500만 원 이하다. 500만 원 이하. 그리고 500만 원 초과 이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고 양도소득세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이렇게 나눠서 이놈은 이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고 이놈은 양도소득세 1번 나오면 납부기한을 얼마 낸다? 납부기한 안에 이 금액은 무조건 내야 됩니다. 250은 무조건 내야 돼. 그 1번이 나오면 이 금액은 무조건 내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거는 1번 나오면 1,000만 원 무조건 내고 나머지를 분납할 수 있다. 2번 나오면 절반은 무조건 내고 나머지를 분납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얼마 내는가? 납부기한 안에 납부기한 내에 여기는 최저 250은 무조건 내야 됩니다. 250만 원 최저 250은 내야 돼. 그럼 나머지 분납 가능 금액은 나머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400 나왔다. 400 나오면 250은 무조건 내고 최대 150만 원을 6개월 안에 낼 수 있다는 거예요. 6월 안에. 대신 500만 원 나왔다. 최저 절반은 내야 돼. 최저 절반은 무조건 2분의 1은 무조건 납부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1,000만 원 나왔다. 1,000만 원 넘으면 500은 무조건 내야 돼. 600 내든 700 내든 800 내든 상관없습니다. 500은 무조건 내야 돼. 400 내고 600 이건 안 돼. 500은 됩니다. 600, 400은 됩니다. 최저 절반은 내야 돼. 요놈도 마찬가지로 요 금액은 무조건 낸다. 나머지는 분납할 수 있다. 절반은 무조건 낸다. 나머지는 분납할 수 있다. 과거에는 얼마를 초과해야만 분납이 가능할까? 언제까지 분납할까? 이런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아예 시험에 재산세 내면서 재산세액이 얼마이다? 분납 가능 최대 금액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얼마를 분납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 내니까 1번, 2번 금액을 딱 나누어 1번이 나오면 이 금액은 무조건 낸다. 나머지를 분납할 수 있다. 2번 나오면 절반은 무조건 낸다. 나머지를 분납할 수 있다. 이제 금액을 나눌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다음 748쪽, 749쪽에는 큰 의미 없고 750쪽에 구괴자산 양도 외국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다. 아니, 외국 자산 팔면 세금 낸다 안 낸다? 외국에 있는 자산 팔면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외국에서 소득 생겼다? 세금 낼까 안 낼까? 내야지.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 사람이 대한민국에 놀러 왔다가 남들이 쭉 서기에 나도 로또 복권 샀어. 당첨됐다. 그럼 그 외국인 로또 복권 당첨에 대한 소득 낼까 안 낼까? 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생긴 소득은 누구라도 다 세금 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봤잖아.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이고 국외에서 생긴 소득도 다 과세한다고. 그래서 국외자산을 팔았을 때 국외자산 양도, 여기에 납세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첫째, 거주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앞에 거주자, 비거주할 때 대한민국에 주소 거수가 없는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은 국내에서 생긴 소득만 과세합니다. 아니,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미국 부동산 팔았다고 대한민국에 세금을 받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외국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가 세금 받는 건 거주자입니다. 거주자. 대한민국 안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야. 그래서 항상 국외산 양도할 때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 거주자 양도입니다. 거주자가 팔 때. 근데 거주자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주자는 대한민국 안에 주소가 있다. 또 대한민국 안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가진 자를 말하고 있지. 제가 앞에 183일이 무슨 뜻이라 했죠?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가지고 있다. 183일은 무슨 뜻이라고? 6개월을 초과하고 있다는 뜻이야. 1년 365일을 딱 절반 나누면 182.5가 되거든. 183일 이상의 거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6개월을 초과하여서 상시 거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1년 이상이었거든. 1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소를 두고 있고 하니까 이것 봐라 이거. 태국 애가 한국 와서 가수 활동 하더라고. 중국 애가, 일본 애가 요즘은 거의 뭐 걸그룹도 등등 글로 부르더라고. 이제 외국에 내려와가지고 국내 가서 활동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활동에서 인기가 많이 생기니까 돈을 많이 벌거든. 그럼 세금을 줄여야지. 대한민국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생긴 소득은 물론이고 외국에 생긴 다 과세하는 거야. 이놈 인기를 끌다 보니까 자기 나라 돌아가서 태국에서 활동해서 돈 많이 벌어도 대부분 세금 받거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 9개월, 10개월쯤 되면 앨범 제작차, 고향 방문차 하면서 자기들 가버립니다. 갔다가 한 2, 3개월 뚝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앨범 딱 뜨고 난 뒤에 활동 기간에 뭐 2년, 3년 하는 게 아니거든. 앨범 제작가 인기 딱 뜨기 시작하면 그냥 6, 7개월 활동합니다. 그래서 활동 지지내면 그다음 쭉 깔아앉거든. 그때 이제 자기 나라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막 활동해가지고 또 돈 버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우리 옛날에 패튀김이잖아. 저도 좋아하죠. 뭐 가수는 참 좋아했지만 패튀김도 지금 어디 삽니까? 프랑스 살거든. 1년에 딱 보면 가을 되면 돌아. 가을라서 가을이 남기고 떠난 사람 노래 부르면서 패튀김 연말에 쇼 같은 거, 디너 쇼 같은 거 하고 그때 몇 분 와가지고 돈 싹 벌어서 1년 내내 프랑스에 살고 있더라고. 그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정 날짜에 그 특정 계절에 인기가 있는 노래를 가진 사람은 또 돈 많이 풉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 이용이라는 가수는 10월 말 되면 딱 뜨잖아. 10월에 맞이나 풍선한다고 딱 뜨잖아. 그럼 봄철 되면 벚꽃 엔딩 막 뜨잖아. 그 노래 한번 해도 이 사람은 평생 보고 삽니다. 저작권료가 얼마나 많은데. 저작권료가 있기 때문에 그 노래 딱 하나만 떠도 아니면 뭐 태진아라든 송정아이든 이 사람도 저작권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노래 지금 노래 안 해도 평생을 먹고 삽니다. 자기 자식 때까지도 먹고 삽니다. 저작권료는 저자 사망하고 난 뒤에도 수백 년까지 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그래.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냐. 그럼 외국에 대한민국에 한 6개월, 7개월 있다가 해도 세금 내라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외자산을 팔았을 때 납세인데 그저는 단순히 주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납세무자가 누구냐니까 양도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우리나라에 5년 이상의 주소, 거소를 둔 거주자. 꼭 뭐이다. 정답이 되든 안 되든 나오니까 납세 의무가 국외자산을 팔았을 때 납세 의무 그저는 양도하는 날 현재 우리나라에 5년 이상의 주소, 거소를 둔 그 사람이 팔 때만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몇 년 된 거 3년 이상 주소,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틀린 지문. 이렇게 하는 거야. 두 번째, 과세 대상이 무엇일까? 과세 대상. 국내와 똑같습니다. 국내와 동일합니다. 국내와 동일해.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주식 또는 출자 지분, 발생 상품 다 똑같습니다. 단 차이점은 임차권, 가장 큰 차이점은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 등기와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등기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이거 기억나죠? 우리 국외자산 말고 국내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할 때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하지만 국외자산은 임차권도 등기와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임차권이 등기된 것만 과세하고 이렇게 하는데 국외자산은 보니까 751쪽에 제일 위에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하는 거 그냥 부동산 임차권이 맞잖아. 왜 그래? 왜 국내는 임차권이 대상이 되려면 등기되는 것만 과세하는데 국외는 등기와 관계없이 과세할까? 왜?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잖아. 그렇죠? 우리나라는 임차권이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 안 되는 임차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지 부동산과 아무 관계 없거든. 근데 외국도 임차권 다 채권일까? 물권이라도 있을 수 있잖아. 또 임차권이 등기 대상이 될 수 없는 나라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옆에 붙어 있잖아. 이렇게 독일, 프랑스 붙어 있어. 독일하고 프랑스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독일과 프랑스는 분명히 붙어는 있지만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틀려요. 독일 같은 경우는 붙어는 있는데 이쪽이 있다 보니까 좀 추워요. 사실 독일이 좀 음습하고 숲이 많고 좀 춥습니다. 실제로 추워.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밑에 지중해를 끼고 있고 영국과 함께 해협도 끼고 있고 그 프랑스 요리가 유명한 이유가 기후가 다양한 거야. 지중해식 요리도. 그 옆에 나는 산도 같이 끼고 있잖아. 알프산도 끼고 있거든. 산악 요리도. 그럼 여기도 이쪽에 추운 쪽에도 같이 다양한 식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가 생겨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밑에 돌아서면 또 프랑스잖아. 이게 아프리카잖아. 아프리카도 이런 식이다 보니까 다양한 거지. 독일은 좀 추워. 그래서 프랑스는 기본이 유목입니다. 기본이 유목적으로 많아. 근데 독일은 유목이 잘 없어. 이게 많이 춥고, 그리고 게르만 대이동하면 여기 쳐들어오면 이쪽이 쳐들어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 게르만 대이동하듯이 떠돌아다니는 게 많다 보니까 언제든지 건물에 토지 위에 있는 것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토지만 항상 고정되어 있지 위에 항상 고정된 생각을 안 합니다. 한 여기는 농경을 주도하는 나라는 위에 있는 것도 항상 고정됐다고 보는 겁니다. 똑같은 나라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봐요.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프랑스는 토지도 독립부동산, 건물도 독립부동산입니다. 근데 독일은 건물은 독립부동산이 아닙니다. 독일은 토지 등기는 데도 건물 등기는 없어요. 틀리거든. 몽고 같은 경우도 몽고도 파오잖아요. 이게 참 언제든지 철거하고 떠날 수 있거든. 몽고 같은 경우도 건물은 독립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그 나라가 살아왔던 역사적 관습에 따라서 토지 건물을 각각 다 인정하는 것도 있고 토지를 인정한 나라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임차권이 독일에서 임차권 받았다. 건물도 등기 안 되는 판에 임차권 등기를 두둥반부할이야. 나라마다 제도가 틀린다는 거지.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대분과가 아직 등기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등기라는 것은 등기하여야 할 걸 등기하는 게 미등기지 등기도 없는 나라에서 미등기를 이루거든. 그래 앞으로 국외자산 부르면 미등기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장기보유고 기본적이고 세율이고 미등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세 번째,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차익 계산합니다. 교재도 오른쪽 페이지에 751쪽 양도 차익의 계산 원칙은 양도가액 원칙은 뭘로 한다? 실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실거래가액으로 이게 원칙이야.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단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돼. 국외자산을 팔았잖아. 국외자산을 아프리카에 있는 토지 팔았다. 저 남미에 있는 토지 팔았다. 실거래가가 확인한 데는 얼마나 많은데. 그럼 실거래가가 확인하면 어떡할까? 그때는 양도자산이 소재하고 있는 그 나라가 정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라 하는 겁니다. 원칙은 실거래가라 하되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정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한다. 이것도 몇 해 전에 실거래가가 있다 하더라도 실거래가를 하지 않고 그 나라가 정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한다. 틀린 지문. 원칙은 실거래가로 해야 됩니다. 그 이런 뭐예요? 실거래가로 한다고 해서 봐. 실거래가로 한다고 구외자산이잖아. 미국에서 팔았다. 그럼 양도가액 달러, 마이너스 취득가액 달러, 필요금이 달러 등등등 이렇게 양도책 달러. 여기다가 마이너스 기본공제,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몇 달러부터 몇 달러까지는 몇 달러 등등등 이런 식으로 세액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환율 바뀌면 일본에서 팔면 이런 식으로 만약 한다면 전 세계에 통용되는 모든 화폐 단위를 법에 다 적어놔야 돼. 얼마나 불편한데. 그래서 구외자산을 판다 하더라도 실거래라 하더라도 반드시 외화로 계산하지 않고 원화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원화로 대한민국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필요경비. 필요경비로 하되 구계산 필요경비는 각각 다음에 그만 금액을 한다. 이렇게 하되 양가로 3번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 환율, 제정 환율에 따라 반드시 원화로 환산하여 계산을 해야 됩니다. 원화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뒷장 넘어가면 양도 차익에다가 원래 양도 차익은 장기보유잖아. 구외자산은 장기보유 없습니다. 구외자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다. 장기보유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있어. 기본공제는 적용해 주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없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종종 묻더라고. 생각보다 28회 시험 때도 구외자산 문제 내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을 하며 그런 거 없어. 구외자산은 장기보유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보유했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다. 기본공제는 인정을 해주는데 장기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본공제를 하여서 과세 표준을 구한 다음 곱하기 세율도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쉽게 그냥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 부동산에 관련된 자산은 구계자산은 언제나 누진세입니다. 미등기 세율 없습니다. 미등기 세율 없다. 이것도 28회 시험 때 미등기로 팔면 70%가 없어. 미등기 세율 없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과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보유기간과도 아무 관계 없어. 보유가 관계없이 언제나 누진세. 언제나 누진세입니다. 6에서 42% 언제나 보유기간이 얼마라고 하든 미등기라고 하든 아무 관계없이 언제나 누진세입니다. 앞에 있잖아. 나라마다 제도가 틀리는데 아프리카 부동산 팔았는데 당신 미등기나 70%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최근에 미등기로 팔면 70%고 이런 거 없어. 보유기간이 얼마라고 하든 아무 관계없이 언제나 누진세만을 씁니다. 언제나 누진세만을.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지. 그 다음 외국 납부 세금 753쪽. 아니 외국 부동산 팔았다? 외국에는 세금 낼까 안 낼까? 외국 부동산 팔았다. 외국에는 세금 낼까 안 낼까? 냅니다. 왜 안 냅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 대한민국 세금 왜 냅니까? 저번에 이 얘기 있잖아. 옛날에 젊은 분들 아실라 몰라? 옛날에 우리 가수 겸 탤런트 했던 손지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손지창. 손지창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압니까? 원래 성씨는 뭔데? 임지창이잖아. 임지창. 임재범하고 배달하는 형제잖아. 임재범하고 배달하는 형제입니다. 이 사람이. 꽤 유명한 그 아나운서의 아들이거든. 이 사람 손지창의 부인이 오연수. 탤런트 오연수. 옛날에 춤추는 가야 코트 나왔던 오연수. 족보를 깨고 다닌다. 근데 오연수 엄마 손창의 장모, 이 손창의 장모님이 미국 라스베가스 가서 당겼거든. 이건 팩트입니다. 실제 당겼는데 대박 터졌어. 얼마 쓴지 압니까?
104억이 터졌어. 실제로 104억이 터졌습니다. 그때 큰 기사를 했습니다. 104억이 터졌다고. 어느 놈은 죽으라 한 듯이 되는 사람은 죽으라 자꾸 되고 세상이 왜 불평. 근데 104억이 터진 거야. 자, 제가 궁금한 건 이 사람이 그냥 어쩌다가 한번 태가 터진데 한 시간만 터졌는지 일주일 내내 밤새가 터졌는지 그게 이제 문제인데 일주일 내내 밤 터지면 도박이고. 자, 이 104억 이 사람 대한민국 세금 낼까 안 낼까? 내잖아. 거주자잖아. 대한민국에 주소고 있는 사람이거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자는 대한민국 안에서 생긴 소득이고 외국에 생긴 소득까지 다 과세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요 소득 과세할까 안 할까? 과세합니다. 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안에 주소고서 없는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안에 생긴 소득 과세하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주자의 국외소득이라고 과세하고 미국에서는 비거주자의 자기 나라 소득이라고 과세하거든. 이중과세잖아. 그래서 항상 우리 이중과세는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대한민국 세금할 때 빼줍니다. 외국에 납부한 세금 빼줘요. 6번 외국 납부세 공제. 외국 납부 세금은 어떻게 하냐? 필요 경비에 산입해서 필요 경비에 집어넣어서 산입하여 공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도 있고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다. 물론 이번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부분에 사실 일부가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개정됐는데 그까지를 우리 묻지는 않아. 어떻게 세액을 산출할 건가 과정상의 계산상의 문제라서 일단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런 정도. 첫째, 납세의무는 거주자가 누구일까? 그리고 임차권 등기되는 것만 할까? 양도차익 계산할 때 원칙은 실거래다. 실거래 모르면 그 나라가 정하고 있는 현황. 실거래로 하되 반드시 외화가 아니고 원화로 환산해서 하고 그리고 장기 보유 없고 문제 인정하고 세율은 부동산에 관련된 건 무조건 누진세 이런 정도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근데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야. 근데 최근 29회 시험 때 지장년 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원래는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사실들만큼은 꼭 알아야 될 이야기고 잠시 후에 754쪽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러분부터 내용 보겠습니다.